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계 심쿵 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무척 오래간만에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 3주 만에 만난 것 같아. 시간이 엄청 길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뵙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리웠어요. 뭐니 니들. 자, 50이 임박한 나이에 역사계 껌나무. 최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다운은 안 받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여기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찾아서 다시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보내주시던데 메시지로. 예. 아니 제가 이거 편집할 때 네. 주로 이제 늘 잠이 부족하니까 귀에다 꽂고 하면은 졸려요. 아주 잠이 부족하고 그럴 땐.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오픈을 하거든. 우리 집사람은 전국구 편집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진가역 편집할 땐 듣더라고. 그러니까 또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 하잖아요. 네네. 여기 근데 뭐 중국 역사는 학생들이 열심히 안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즘 뭐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난 너무 재밌더라고. 예. 그게 각자 취향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좋은 팟캐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작게 듣때도 알차게 하는 진가역이 훌륭하다. 그래도 게시판에 전국보다 진가역이 좋다고 네. 그런 말도 하나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꼭 1등 주의에 빠져갖고 뭐과 뭐를 비교해지서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야. 아니 사실은 인문학의 세 가지를 문사철이라고 그러잖아. 문학, 역사, 철학. 근데 저는 문서철은 들어봤어도 문사철 문사철이라고 많이 해요.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것도 대자뷰요? 오마주. 그 중에서는 역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제일 재밌는 게 역사지. 네. 그렇지 않아요? 난 진짜 개인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문학, 역사, 철학. 네. 전 철학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논어맹자를 읽으시는 건데 네.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역사인데 내가 그거 재밌는데. 감옥에선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맹자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 우리 교도관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보냐. 그래서 이거 맹자인데 정말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빌렸거든. 하루에 2페이지, 3페이지씩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없을 때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다른 우리 그 재수자들 다른 징역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난 살다가 참 이상한 사람도 봤다고. 이 맹자를 재밌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지금 나와서 봐도 난 재밌더라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 예. 재밌잖아요. 그 왕들하고 그 맹자가 대화하는 거거든. 네. 몇천 년 전에 한 얘기가 근데 지금도 참 유효하다는 게 신기할 그러니까. 뿐이지 읽을 때마다 그렇죠. 사람의 본성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 오늘 신의 혁명. 제목이 멋있어. 또다시 절망 가운데 피고 피다야? 네, 꽃이 이렇게 지지만 또 피듯이. 피고 피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중국 얘기를 가져와 봤다기보다는 시기가 네. 이걸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태평천국 운동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편 전쟁, 태평천국 운동하면서 중국이 이제 좀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야기, 양무운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일본이 성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러일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이기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을 장악하고 이제 그런 얘기로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중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중국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았고 지금 이제 근 한 100년, 100이 더 됐죠? 1840년이 아편전쟁이니까 150년 만에 이제 세계 또 초강대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없어지니까 밀려서 또 이쪽에 와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국에 대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얘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근대사는 중국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 때를 근대사라 그래? 현대사라 그래요? 1840년 20세기 초반.
근대사라 네, 그러죠. 네. 그대로 쳐야죠. 근대. 그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로 보통 현대라고 현대. 하고 그 전을 이제 근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처럼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막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뭐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이런 거 안 외워지는 사람들. 네. 그 뇌 구조가 자체가 안 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이 근대가 언제까지야, 현대가 언제까지야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야. 서양 같으면 좀 쉽잖아. 고대가 로마까지고. 그리스 네, 로마. 그렇죠. 예. 로마 망하면 이제 중세고. 예.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고 뭐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게 자꾸 만든 뭐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는 때가 이제 근대고요. 예. 그래서 근대에 이제 식민지 경영하는 제국주의 뭐 이런 거 하다가 그게 이제 전쟁 몇 번 하면서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현대로 이제 딱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10세기, 11세기까지가 유럽이 거의 그 잠잠하잖아요. 암흑기로. 그 예. 그래서 암흑기로. 암흑기 500년 그건 기억이 나. 500년 암흑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세 서양 중세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소리 이제 예, 워낙 이렇게 이제는 됐죠. 사실은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한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서로마 제국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게 AD 80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쯤 되면 암흑은 정리되고 그때부터 한 12, 13세기까지 이제 잘 나갔고 예. 13세기쯤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잘 나가던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14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해체되면서 근대로 이제 하나하나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서양 애들이 만든 기준이어서 자기 기준이라. 자기네 기준이니까 그걸 우리에 맞추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항상 그거 지금도 싸워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뭐로 봐야 되냐, 맞아. 네. 중세의 재편이냐, 아니면 근세냐, 뭐 이런 거 갖고 뭐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개정될 때마다 언제는 그냥 조선으로 나오고, 언제는 중세 재편으로 나오고, 언제는 근세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팩트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걸 하나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 그 국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역사 3분법이라는 틀이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 역사도 다 설명 못하는 게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은 그렇지. 15세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로마 제국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할 건 뭐냐면 서양이 근대를 만들어 갔으면 우리가 당하던 시절이 근대고요. 걔네들한테 벗어나서 그래도 우리끼리 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현대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지. 네, 네. 아유, 다시는 자, 예. 비잔티움 제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도 돼. 내가 안 들을 거니까. 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문이 열리고 하나하나 뜯겨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양무 운동, 변법자강 운동 같은 개혁 운동들을 시도했으나 이제 실패했고 민중들은 뭐 의회단 운동 같은 도전을 했지만 역시 또 실패하고 뒤늦게 이제 청나라 조정이 광서신정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개혁안을 주도했지만 이것도 또 별 볼일 없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사긴 한데 배경 자체는 이제 좀 해외. 그러니까 도쿄가 아마 좀 주된 배경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변법자강 운동을 이끌었던 입헌파들, 예. 입헌 군주국을 만들고 싶어했던 캉리웨이나 량시차오 같은 사람들도 일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혁명파, 그러니까 이제 순원 같은 사람들도 또 이제 일본에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경쟁을 하면서 청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예.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청나라 몰락하는 걸 이렇게 보면 옛날에 왜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게 세계사적 흐름에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세계사적 흐름에서 중국이 생긴 이래로 세계사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잖아, 항상. 그렇죠. 그렇잖아요. 로마가 아무리 전성기 때라고 해도 중국 전성기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이 저렇게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보면 진짜 세계사적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저렇게 큰 나라도 저렇게 맛이 간다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교가 개판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겁나는 거야, 나 사실은. 한방 훅 가는 거예요, 진짜. 예, 이런 흐름에서 뒤떨어져 버리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가 이어지는 게 오늘 얘기가 정치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치사적으로 이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렇죠. 큰 나라도 예.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입헌파와 혁명파의 대립인데 이 원래는 입헌파가 잘 나갔어요. 네. 왜냐하면 캉유에이나 량치초가 되게 유명했고 당대의 세계적인 지성인으로도 알려졌던 인물들이고 주장도 이제 입헌 군주제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청나라를 버리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틀을 인정하되 근대 국가가 되자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얘네들 스스로 좀 이렇게 몰락하는 좀 그런 모습들도 스스로 좀 많은 타락하고. 거. 예,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캉유에이예요. 예. 돈을 받으면 재밌더라고. 네, 돈을 너무 함부로 쓰죠. 예, 그리고 여자 데리고 여행을 많이 했고요. 여자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았으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로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 그렇겠다. 그다음에 배임 횡령. 네. 왜냐하면 그 활동 공식적으로 준 활동 기금을 사적으로 썼으니까. 조금 스케일이 큰 이승만 아니야? 누가 돈 모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쓰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무슨 스웨덴 해안가에 섬을 샀다. 네, 그건 정말. 멕시코에 투자를 했다. 네, 이제 여기다가는 써놓진 않은 조금 자료를 정확히 못 찾아서 그랬는데 와이프가 마지막에 6명인가 돼요. 애도 많이 나와서 그 자기들끼리 말년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한 가족이야? 네, 일가를 이루고 사는. 그래서 참 한때의 인물인데 캉유웨이 멋진 놈이네. 아, 진짜 멋진 놈이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 유학자로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태계 이율고급으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인데 참 저렇게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놈이니까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훌륭한 분이니까 여자들이 붙는 거죠. 어? 그럴까?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누가 붙겠어. 돈 있어야 붙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돈, 공부, 그다음에 외모도 좀 있었나? 사진 안 봤죠? 아니 봤죠. 사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던. 그때의 관점에서는 잘생겼을 그런 거 수가 아니야? 있겠죠. 뭐 아니 내가 스웨덴에 섬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꼬시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남이 모아둔 돈 삥땅 쳐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유학자인데 예. 공양학이라고 그러니까 유학은 보통 역사를 예. 순환하거나 퇴보한다고 봤는데 발전한다는 개념으로 재해석을 해서 대동서라는 진짜 유명한 책을 남겨요. 예.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들어와서 사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정말 혁신적인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어떤 근대 세계관을 이었는데 좀 모양새가 안 좋죠. 그리고 량치차오는 지식인으로는 진짜 잘 나갔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지적 수준에 비해서는 정치적 선택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네. 계속 그래서- 안 풀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반순원 노선에 있는 예. 행동으로만 계속 가니까 결국 뭐 보수 집단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량치차오도 정치적으로 별로 뭐 역할을 못하고 몰락하게 되고. 양계초 선생이. 네. 그래서 옛날에 양계초라고 불렀어요. 강요위 양계초. 그렇죠. 나 양계초 맨 처음에 그래서 뭐 담배 이름인 줄 알았어. 아무튼 근데 이번 파가 공로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로가 뭐냐면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혁명파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한족 민족주의라고 그래서 자기네 중국인들 빼놓고는 다 밀어내자 뭐 이런 주의가 원래 강했는데 네. 이제 고랬는데 이번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청나라 때 이 소수민족 땅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혁명파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혁명파가 좀 넓은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좀 이렇게 소수민족이 포용된 중국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는 이번파 영향이 좀 큰 그 거죠. 책에 그렇게 쓰셨잖아. 18개가 별에서 5개로 됐는데 맨 처음에는 중국의 성 18개를 상징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소수민족이 소외된다고 해가지고 5개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쵸, 한만몽장의 그건데 이거 나름 그러니까 얘들이 하여튼 생각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힘든 때라도 네. 또 이제 물론 타락도 있었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그렇다니까. 네, 이야기를 엮어가는. 저게 대륙의 힘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리는 막 가치가 있는데 이게 엮이는 게 아니라 끊어지고 막 찢어지고 이게 좀 차이가 항상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18성기를 걸었다가 네. 그다음에 깃발을 5성 홍기로 바꾸잖아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예. 청나라가 한족 입장에서 보면은 야만족, 만주족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나라를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 야, 이제 한족이 다 먹었어. 어? 그러니까 한족만대로 이제 우리 왕조를 세우든지 우리 정권을 가지고 이제 독식하는가 이 생각만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에 우리나라 도 같은 성이 18개가 있으니까. 크게. 네, 미국 합중국처럼 예. 18개를 나타내는 깃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 상대적인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이 야 그렇게 되면 소수민족이 소외된다. 그러니까
한만몽장회라는 중국을 구성하는 5대 민족을 그래갖고 오송홍 예, 민족 중심으로 별 5개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걸 이pon파가 막 공격하고 또 그걸 그게 혁명파가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 구조상 못했지만 청나라가 이제 만주에서 내려왔던 족속이고 네. 이게 이제 강희 옹정 걸륭제 때 영토를 많이 넓혀서 오늘날 뭐 티베트나 신강 위구르를 그때 다 먹으니까 만약에 18성기로 해버리면 중국 만리장성 이남 지역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개념들이 열게 되니까 다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송홍기는 5개 민족을 상징하는 건가요? 예. 한족, 만주족, 몽고족, 예. 그다음에 티베트의 장족, 그다음에 회족, 그 아라비아 쪽, 예. 저 위구르 저기 같은 거죠. 신강 위구르 예, 쪽. 신강 예. 위구르. 우르무치. 예, 그쪽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크게 그렇게 이제 5개를 상징하고 저 조선족이나 여기서 이런 이제 것도 여기서 이제 소수족이 또 빠져나가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요 안에 이제 소수민족 다 소수민족이 포함을 하는 다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 한 50개, 51개 정도의 민족이 예. 섞여 있는 나라.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차후에 이제 그렇게 하나의 중국이 몽골 나라 빼놓고 다 유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단일한 중국을 만나야 되니까 사실 꼭 우리에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튼 중요한 이때 이제 합의가 그 이후에 중국 역사에 큰 틀이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진정한 대국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놈들이에요, 진짜 저거. 네. 중화 사상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 이제 중화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예. 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얘들이 어쨌거나 넓힌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요게 요런 태도가 참 좋은 게 이 여기 책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겼잖아요. 예. 근데 웃긴 게 이 순원의 와이프가 사실은 그 장제스한테 안 가고 이 어디냐 그 마오쩌둥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순원을 거의 국부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어디든 중국 현대사에서 순원과 마오 사이에 장제스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장제스를 또 굉장히 또 높이 치는 문화가 많이 있어요. 중국 본토 내에서도 본토 내에서요. 네. 그래서 순원, 장제스, 마오로 가는 소위 말하는 이 어떤 고난에 찬 역사 발전 단계 이렇게 역사를 또 엮어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등소평 같은 경우도 문혁 이후에 그 수청이 되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 10수년 만에 다시 복권이 복권이 되는, 되잖아. 그리고 중국 전체의 그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회전되고 순환되는 역사 인물들만 봐도 그런 게 잘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꺾으면 완전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죽이잖아요. 하여튼 이제 냉전 시대에도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손문을 결코 이렇게 저기 버리지 않았다고요. 네. 그게 참 신기한 거였어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적대시할 때도 중공과 대만이 자유중국이 소위 자유중국이 동시에 국부라고 치잖아 손문을. 순원을. 그게 참 그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그 문혁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대약진 운동에서 마오쩌둥이 무너졌을 때도 네. 그 지도자들이 마오를 그러니까 안 날려버리더라고요. 맞아. 어떤 주석으로서의 지위도 유지시켜주고 그가 우리 혁명의 구심점인 건 인정해주자. 그렇게 많은 과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문혁했는데 덩샤오핑이 또 컴백한 다음에도 또 마오를 안 지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건 그게 대륙적 기질 그런 게 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저는 잘 몰랐는데 외교관 한 사람 저희 선배가 중국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 지네는 저렇게 일당 독재를 하지 않으면 예. 바로 나라가 다 분열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중국의 역사니까 어쨌거나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나로 가야 된다. 하나의 중국으로 가려면 그 얘기를 계속 한다던데 그러니까 이 대륙에 있으면서는 여러 민족들을 계속 융화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 같아. 예. 아니 그리고 나는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산당 창건 기념일인가 48년도에 그렇죠. 예. 그 마오쩌둥이 이제 창건 기념일 이제 그 세레모니 한 거지 우리가 다 먹었다고 예, 천안문에 세레모니 할 그때 때. 공군이 다 대만으로 왔잖아요. 장제스. 네, 근데 네, 그때 공군력은 9대1쯤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제스 밑에 있는 이 장군들이 때리자 가서. 저 가서 때리자. 창군기념일에 지도자들 다 왔으니까 저 때리면 끝난다. 그걸 장제스가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정봉주 감옥 보내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면 그거 보내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왜 감옥을 보내고 사람을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냐고. 하여튼 진짜 뭐 다른 모습을 근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정말 이거 보면은 완전히 밀어내지 않고 그래도 큰 틀에서는 같이 가면서 어쨌든 지금은 너희들이 예. 정치적 소수파 힘으로 권력에서 권좌에서 밀려 있지만 예. 우린 너희들을 완전히 지우거나 제거하진 않는다. 이런 면은 좀 독특해요. 또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배워야 되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극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 계속 변호사님께서 손문 하셨던 예. 옛날 분들은 다 손문으로 알고 있지만 난 지금은 순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제 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신, 뭐 새로운 비전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캉리웨이나 량치차오는 사실은 이 청나라의 어떤 중심부에 있었고 아직 뭐 이렇게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과거 합격자 출신이고 유학자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순원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는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원은 일단은 그 중국 남부 출신이에요. 광둥 출신이고요. 그 가족 중에 일부는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어린 나이에 하와이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장제스도 기독교인데 장제스는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 어떤 외교 관계 속에서 기독교를 좀 믿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아주 좀 서양적인 정체성을 많이 수용했던. 근데 또 특이한 게 중국 남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삼합회를 비롯해서 이제 비밀 결사들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삼합회가 그냥 완전히 조폭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트라이에드가 저 때는 이게 중국사 공부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게 삼합회하면 깡패 조직 예. 하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맨 처음엔 이게 뭐야 막 그랬었죠. 동북 삼성을 주름 잡고 있는 건 흑사회. 여기는 주로 이제 본토하고 남부. 예. 그래서 하여튼 조폭 얘기 나오니까 좀 친숙해져. 예. 아니 그 장국영이네 뭐네 협박해가지고 다 죽은 게 쟤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영걸 삼합회가. 예. 이연걸은 그때 중국 전체 영화 판권 갖고 협박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홍콩에서 찍은 영화를 맞아요, 중국에 맞아요. 갖고 떼돈 버니까 네. 그 영화 판권 내놓으라고 삼합회가. 그리고 그때 기사 봤더니 이연걸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헬기로 눌러버려요. 그 유명한 예. 잡아버렸잖아요. 예. 헬기로 누르는데 죽이진 않고 차가 뾰로록 찌그러진 거야. 그 영화. 그러니까 영화에 살벌해. 그래갖고 그 이영거리가 다 판권 내주고 왔다는 거 아니야 다시. 그 이놈들은 뭐 또 끈질겨 저 조폭도 지금 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일단 이거 비밀 결사. 비밀 글쎄. 결사.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좀 진짜 너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없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여튼 순원은 이제 그런 배경도 있고요. 그가 이제 주장한 사상이 삼민주의입니다. 삼민주의. 이게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철학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네네. 왜냐면 아까 이제 좀 맹자 이런 얘기는 저도 너무 좋은데 솔직히 이제 저나 제 또래하고 이제 철학 얘기 같은 거 하면 지금도 계속 서양학자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푸코, 들레주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그쪽에서 상상력만 구해야 되는지 오히려 100년 전 이야기지만 훨씬 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이분이 지금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인데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첫째 민족주의인데요. 민족주의는 이제 말 그대로 반만, 이제 그 만주족 반대한다는 건데, 근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소수민족을 품을 수 있는 유연함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공화주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자유민주주의 같은 공화주의 체제 같은 경우를 이제 국가의 운영 원리로 봤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그냥 중국의 전통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그런 서양식의 공화주의를 그대로 수용한 정도의 범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이제 민권주의입니다. 이게 주권 재민에 기초한 민주주의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는 아니고요. 이때는 워낙 중국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강력한 이 중앙집권적인 약간은 그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권헌법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에 고시권하고 감찰권 같은 것들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되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고시권과 감찰권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 그 중국에서 서양의 삼권 분립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적인 현실에 맞게 해서 민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자라고 해서 오권 분립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회의에 고시하고 감찰 제도를 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시 제도를 둔 거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수혈되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시 제도가 중요하다고 봤고, 감찰 제도는 이제 권력 분립 중에서도 또 비리를 척결하고 뭐 부패를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자기 역사를 반성해 보면 뭐 이래서 이제 오권 분립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만이 그 형식적으로는 오권 분립 제도를 운영은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다 이제 그 고시 감찰 제도가 행정부에 장악돼 버리는 그런 문제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찰권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게 예.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독립적인 성격의 기관이 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 등등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 우리나라로 오비처. 치면 감사원이 확실하게 이제 그 3부 요인 수준에 달하는 그 5부 요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예. 쫙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대통령 임명하지 말고 뽑아야 돼. 국민 투표로 해갖고. 저 취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상상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나 감찰권 보는데 좋다니까. 그렇죠. 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고비처. 그 다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지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민생주의는 이제 사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사회복지체제, 사회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근데 이제 가장 특이한 건 이게 현대 중국까지도 이어지는데 토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순원은 톨스토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뭐 헨리 조지 같은 서양의 토지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대요. 많이 받았는데 여간 중요한 건 토지 국유론.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 게 아니다. 아니 국가 거다. 예. 개인 게 예. 아니다. 예. 라는 틀거리 속에서 소유 문제에 대해서 적극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상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이 순원에 의해서 제시가 됐죠. 그러니까 그 순원이 토지 국유론 이러한 주장이 예. 오늘날 중국은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장기 임대라는 장기 50년 임대, 100년 임대.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네. 결국은 그 이후에 40년, 50년대에도 우리는 죽지만 네. 그 후손들이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토지야.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특별법 해갖고 그거 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제주 땅의 상당 부분이 개인 소유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하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국가가 일정 정도의 복지 문제든 국가의 비전을 갖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토지인데 토지가 사유화되거나 개인에게 다 넘어가면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국유론이 이거 보면서 보니까 토지 국유론이 결국은 오늘날 이 사람들 장기 임대 그 정신에 그대로 뿌리가 내려 있는 거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책 100년의 급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원퇴준인가 그 중국의 농업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린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장제스랑 누가 싸우고 했지만 중국 100년사를 보면 결국은 서양과 다른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식민지를 만들고 쉽게 말하면 지금도 직접 지배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빨대를 꽂고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남의 나라를 착취하는 구조라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긴 하지만 중국도 예. 있긴 하지만 중국은 토지 기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 소위 말하는 사적 소유를 하면 안 되고 농촌이 다소 좀 도시보다 가난해도 그 안에서 뭔가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게 중국의 비전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인 얼마 전에 그 북한 그 관련 그 토론을 하다가 예. 북한도 지금 장기 임대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니까 예, 토지는 국유고. 국가 소유고 국유고. 그러니까 거기 경제 자유구역이 지금 이제 21개로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인천 경제 자유구역 예, 보면은 예. 인천 뭐 경제특구청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다 매립지거든요. 예. 송도에다 매립. 송도 매립지예요. 예. 그럼 매립지는 그 국가가 비용돼 갖고 한 거 아니야? 예. 그것도 다 사유지로 다 팔아먹었어. 다 분양했지.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거기 이제 외국인 학교 때문에 가갖고
아니 이거를 중국 이런 데처럼 이건 국유니까 예. 50년 100년 장기 임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취할 때 예. 먼저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 국유론이 훨씬 더 맞는 거더라고. 또 종북 좌빨로 모를래?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니 쟤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순원이라는 사람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완벽한 무슨 사상가나 경제가가 될 수는 없지만 예.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반성을 한 흔적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만든 제도나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그간의 문제가 중국의 왕조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항상 토지 제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경제민주화하고 항상 관련이 돼 있는 그쵸. 거고 부가 집중된다는 건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집중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이 사람은 청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저 왕조가 병들어서 외국한테 저렇게 유린당하고 망해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국가의 힘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저 오권 분립 같은 걸 생각한 것도 중국이라는 게 원래 황제가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해가지고 그 주변에 환관들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농단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나눠놔야 된다. 그러면서 고시나 감찰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 황관처럼 그렇죠. 연줄로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고 감찰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이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이제, 근데 여기 조금 중요한 특징이니까 굳이 이제 오늘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순원은 예. 혁명의 동력을 국가에서 찾았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 네, 그러니까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의 주체가 무엇이냐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으로 봤다라면 예. 순원은 이제 그 국가로 보는 거죠. 국가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걸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국공합작 같은 거 하면서 공산당하고 많이 친해지고 이 레닌한테도 지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자기가 주장한 민생주의는 공산주의다. 뭐 공산주의는 민생주의 벗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떤 혁명의 주체를 이 계급으로 보지 않고요. 국가 그리고 이제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렇게 봤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점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하고 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건 국가하고 소위 말하는 재벌이나 경제 권력이 지금 섞여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순원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이런 걸 다 뜯어고치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뭔가를 바꾸려면 바꾸는 어떤 개혁의 주체,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재설정 이에 대한 고민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원래 국가 사회주의는 히틀러 스타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요때는 용어는 그렇죠. 용어는. 용어는. 요때는 이제 내용. 히틀러는 아직 안 나왔고 비스마르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반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 제일 처음 나왔을 땐 김구 선생도 막 히틀러 칭찬하고 그래요. 초기에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예. 보면서. 예. 어쨌든 그 공산주의자들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리더십을 보여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전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군정, 훈정, 민정이라고 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 3단계? 네, 3단계설인데 이제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군정, 예. 지도자가 강력한 군사 사회적 리더십을 통해서 국가를 일신하는 예. 그래서 뭐 제국주의 세력도 격퇴하고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훈정 단계는 이제 이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단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의 민정은 이제 넘겨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단계.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예, 혁명론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군정 단계에서 지도자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런 거 보면 어찌 보면 중국 전통적 이런 가치관도 올곧게 이렇게 계승하려고 그러는 게 좀 보여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걸 버리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에 기초하고 동양적 정서에 기초해서 네. 그다음 그것이 그렇죠. 국민들이 직접 그 운영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무척 보면서 꽤 설득력이 있더라고.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예. 그 삼민주의라는 책이 번역돼 있거든요. 예.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막 논리적이거나 차기적이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각적인 사상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무슨 철학책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보고 있으면 그 복잡한 현실을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써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요. 적절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구현해 나가는 좀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이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진짜 네? 좋죠. 오늘 다 못하지만 앞으로도 엄청 멋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오다 가세요, 진짜. 예, 끝까지 이렇게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그리고 좀 이게 쉽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확한 또 길을 보여주는 거니까 깊이도 있지만 단순하고 뭐 이런. 아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중경제론 이런 것도 예. 어찌 보면 경제적 그 논리나 네. 학문적 그런 거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딱 맞는 이해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네네.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네네네.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아주 훌륭한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게 현실성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건 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생에 발을 딛고 정치를 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살에 와닿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지 혼자 그냥 공중에 떠서 이상한 짓 하다가 갑자기 뭐 저희가 되면은 안 멋있겠잖아요. 창조경제 같은 거 나오는 예. 거고 안 멋이긴 그런 또 거잖아요. 아니 안 씨도 좀 그런 경우다. 이거. 뭐지? 저는 근데 저 순원 얘기 나오면 항상 예전부터 인상 깊었던 게 그 순원의 부인하고 예. 장제스의 부인이 자매간이란 말이에요. 송경영, 송미령 이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숭메이링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 재벌이었고 그 사람들의 또 그 남동생이 송자문이가 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기에 중국의 재벌은 지 돈을 가지고 지네 집안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얼른 챙기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 그 말하자면 영웅 호걸들을 지 사위로 딱 삼아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우다가 죽잖아요. 예.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이가 자기 딸을 응? 하나는 저 김구 선생한테 시집 보내고 뭐 하나는 김일성한테 시집 보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 어? 그래가지고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좀 나라를 저기를 해봐라 이런 건데 그리고 딸들도 다 여걸들이고 예. 살기도 또 오래 살잖아. 막 90살, 100살까지 살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난 그 돈 재력이 있는데 독립운동에 그 투자했던 예. 온 재산을 바쳤던 예. 이회영 선생 선생 같은. 네, 네. 아주 그 인상적이고 그 쫑글리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호랭이가 개를 낳았어. 김병로 선생 손자도. 가인 김병루. 네. 제일 앞거는 최필립이지. 최필립이 누구예요? 최필립 몰라요? 최필립? 정수생학회 이사장 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예. 최능진이라고 경찰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승만한테 맞서가지고 최능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의외로. 아, 진짜요? 이거 황당한 일이라니까. 진짜 정말 몰랐어요. 아니, 최능진이라고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파다 보면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예. 한국 법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무슨 저기 사표처럼 내세운 사람이 김병로 선생, 무슨 사도법관 김홍섭이라는 사람 몇 명 있고 예. 검찰은 이제 없으니까 뭐 이준 열사를 검사로 둔갑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고 뭐 이러는데 경찰은 워낙 친일 이거에 뿌리가 깊다 보니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제일 괜찮은 사람이 최능진 씨란 말이에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최능진이거든. 이승만과 싸우다가 이제 처참하게. 예. 최능진 막 저기 그 입후보를 못하게 하려고 막 그 저기 유권자들이 그 찍어준 그 도장 들고 와서 접수하러 갔는데 막 뺏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네. 그 최능진은 끝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독재에 저항을 했는데 참. 그 아들이 좀 생각도. 예. 그리고 이게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순원을 후원하던 사람이 닥터송이라는 송 박사가 있었어요. 예. 그 사람한테 딸이 3명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국민당 정권에서 재무부 장관이 되는 이제 옛날에 송자문, 지금 이제 순자런인가 뭐 이렇게 부르게 되고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이제 공상이 그러니까 이제 쿵상시라고 하는 기업가랑 결혼했고 두 번째 딸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처럼 따라다닌 건데 순원하고 그 후원자가 거의 동갑이에요. 근데 그 딸을 이렇게 아내를 만든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겠네 그러면. 20살인가 더 나요. 48에 22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송경영을
그렇게 한 거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게 부인으로 준 거네 자기 딸을. 아, 뺏긴 거죠, 진짜. 너무 화나고 그때부터 둘이 사이 되게 나빠지고. 아 뺏긴 거예요? 딸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은 사랑을 했죠. 예. 둘은 사랑했지만 저기 그 송 박사님은 정말 화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예. 저거 손문이 인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한 거예요. 손문이 보기에도 이게 장난 아니니까 여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장제스가 권력을 잡아서 잘 나갈 때도 그 순원의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미망인이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계속 비판하고 이제 타이완으로 넘어갈 때 남아서 마오쩌둥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래 사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80년대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예, 그렇게 된. 그러니까 자기 그 자매끼리는 또 원수가 됐네 그럼?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예, 자매끼리는 또 잘 통하고. 근데 어쨌든 노선은 장제스만 비판하고. 우선 달라졌지만 장제스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예. 그 셋째 딸이 이제 송미령이라고 미령, 이렇게 중국바람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장제스가 숭미링. 예. 근데 또 외교력 영어를 너무 잘해서 예. 그 미국의 외교관들을 아주 이렇게 사로잡는. 송미령은 많이 알려진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죠. 그 대만하고 우리하고 친할 때 계속 그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옛날에 송가 왕조 뭐 이렇게 해서 책으로도 많이 썼어요.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었네. 그렇다니까요. 예. 그게. 예. 이제 사실 변호사님 좋은 얘기만 쭉 하신 거고요. 이제 또 까는 사람도 엄청 까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 까는 사람들은 까는 팟캐스트 가서 들으라 그러세요. 우리는 좀 긍정적인 얘기 좀 하게. 아니, 그러니까 학계에서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순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장제스가 두 가지를 못 지키거든요. 뭘 못 지키냐면 첫째는 토지 문제를 제대로 못 해요. 예. 결국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경제 성장에 막 의존하는 예. 이런 사람이 되니까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오쩌둥이 이제 결국은 혁명에 성공하고. 혁명에 성공하게 되고 두 번째는 훈정에서 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훈정이야. 예. 와. 끝까지 혼자 독재하는 예. 거예요. 끝까지 못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 말은 민주주의를 훈련해서 인민이 충분히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민정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도자의 관리하에 있는데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독재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순원의 유지를 받들었던 장제스지만 예. 결정적인 거 두 가지를 놓치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순원은 정치력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혁명을 시도하게 되는데 큰 건만 한 6건 정도 혁명을 시도해요. 근데 이제 실제 내용 자체를 디테일하게 샤프리린이라는 역사학자가 추적을 했거든요. 네. 크진 않아요. 막 진짜 이렇게 몇십 명이 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요. 무기를 컨테이너로 이동하다가 그 공교롭게 또 이렇게 박스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자 깨지면서 무기가 그대로 뽀록 드러나서 실패한 적도 있고요. 정 사람이 없으니까 사마패들한테 돈을 매겨서 혁명을 또 시도했던 적도 있고요. 걔들 용병으로 쓰려고 했다. 네네. 그러니까 워낙 화려한 인물이니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그 6차례 혁명 중에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큰 규모는 좀 없었던.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런 행동을 꾸준히 하니까 점점 이제 어떤 혁명의 총화로.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시도는 다 실패했다면서요. 다 실패했어요. 예. 한 건도 성공한 게 없어요. 한 건도 성공한 게 없어요. 좀 무슨 약간 개콘 같아. 아니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죠. 실패해도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아니 무기를 떨어뜨렸고 무기가 팍 깨져갖고 뽀록 나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이거는. 저도 좀 진짜 엉성한 거지. 그렇지 삼합회를 데려다 혁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 무슨 조직과 광주에 네. 무슨 조직 그 올라오라 그래갖고 세월호 집회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지.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나름 유연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런 거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아 근데 애들이 세월호 집회하다가 그냥 거기서 우통 먹고 문신을 보이면서 네 경찰하고 막 때리고 부시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게 그냥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렇겠죠. 진행되는 와중 중에 예. 사모패들이 사고도 치고 정보도 넘기고 많은 아니 문제 순원은 많았어요. 철학적으로 되어 있지만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갈 때 그 집단의 철학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뭐 아무나 데려다가 야 지나가는 사람들 10,000원 일당 주고 가서 혁명을 하자 그러면 일당 받고 딱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면은 10,000원 주면서 야 요즘 아직 시급 10,000원 아니니까 6,000원이니까 1시간 봐 그러니까 알았어요 봐줄게 1시간 20분 촛불 1시간 20분 들고 있다가 쓱 가버리는 거야. 대박이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 일화를
기사를 읽고 있으면 제가 여기다 쓴다 한계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답답한 문제들은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순원이 두 가지에서 승리를 거둬요.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이 캉유에이처럼 그렇게 돈을 남용하고 이런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고요. 네. 둘째는 그 입헌파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왜냐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때 혁명운동의 돈은 화교 돈이거든요. 예. 근데 화교의 돈줄이 다 순원한테 와요. 자금력을 확보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만여 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어떤 그 회원도 확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입헌파를 죽이고 어디됐건 이제 대세가 딱 되게 되는 거죠. 예. 입헌파를 경제에서 밀어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캉유에이는 그렇게 대가족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됐나? 스웨덴에서 산 그 서민. 그러게 말이에요. 멕시코에 투자고 일단 실패한 건 실패했고. 알겠는데 스웨덴의 섬은 지금 한번 찾아봐야겠네. 혹시 뭐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이 됐을 텐데. 설마 뭐 이명박이 같이 멕시코 와서 구리 캔다고 사기치고 뭐 그런 건 안 했겠지. 예. 예. 1달러짜리를 뭐 수천억에 사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혁명을 좀 성공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신의 혁명은 순원이 주도해서 성공된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제 이거 들어오기 전에 막 저한테 봉도사님이 야 이거 내용이 좀 앞뒤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의 혁명이 뭐가 이렇게 누가 딱 해서 동학농민운동처럼 차작차작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외곽에서 순원이 계속 했는데 상황은 황당한 데서 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면 이제 청나라가 철도 국유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국에 있는 철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조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이제 지방에 있었던 성주들은 나름대로 자기 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철도를 다 건설하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다 뜯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다 넘기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방에서 계속 봉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보로운동, 철도 국유화 명령에 반대하는 흐름이거든요. 예. 그게 나니까 청조가 신군이라고 신식부대, 새로운 군부대를 쫙 만들어서 각각의 지방에 파견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파견된 부대 내에도 소위 말하는 순원의 뜻을 따르는 혁명파가 혁명파. 많았던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 그 중에서 이제 한 5, 6천 명 정도가 우한 삼진이라고 해서 이제 우한 지역에 파견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 저하고 일어나게 똑같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해방 직후에 예. 제주 4.3 예. 그 민중봉기가 일어나니까 여순에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진압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 군대 내부에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쵸. 뭐 우리 못 간다. 왜 우리가 우리 동포를 죽이냐. 그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여순 반란이 일어나고. 그쵸,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다 글을 이렇게 멋있게 썼는데 예.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예.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형이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모의를 이제 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내가 저기 일시 몇 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막 몸으로 막으면서 하면 안 된다. 왜 하냐 이러다가 몸싸움을 하다가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가 돼요. 예. 근데 그 소리가 원래 계획했던 신호탄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걸 보고 또 이제 공병 8대대가 확 들고 일어나는 아주 우연하게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병 8대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8대대가 이제 우창 본부를 공격해서 성공을 하니까 또 다른 혁명파가 이제 한양이라는 지역, 그 양치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그 무기고와 철공소를 또 확보하게 되고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이틀 지난 다음에는 한커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쫙 퍼지게 되면서 완전히 청조가 무력화가. 그러니까 우연히 쏜 총이 그쵸.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우리가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에 예. 가두 그 시위 나가면 경찰이 쫙 깔려 있으니까 가두 시위하면 바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7시에 광화문에 모였으면 2차 택이라 그래요. 전략. 네. 그 2차는 그러면은 어디로 모여라. 7시면 8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럼 이제 뭐 동북 지역은 주로 이제 광화문에서 깨지면 청량리로 와요. 청량리 로타리. 네. 그 이제 우리는 7시에 깨지면서 우리 지역에 예. 가두 시위 전략이 8시 반 청량리로 딱 떨어진 거예요. 8시 반인가 9시. 그 현장에서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9시에 왔는데 지금 청량리 로테 앞에 한 400명 학생들이 쫙 이제 보면 다 데모하러 온 건 다 보이죠. 300~400명, 400명 있는데 그렇게 청량리로 모이자고 얘기는 나왔는데 예.
주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사람 모였는데. 사람 모였는데. 그럼 누가 나가고 그 태국기를 흔든다든지 나가면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와! 떠야 이제 되는데. 이제 동 뜬다 그러는 동. 예? 예. 동 뜬다 그러는 게 또 뭘 준말이었지 그때. 움직일 동은 어쨌든 그렇죠. 동 뜬다 그래. 그러면은 야사 뜬다 그래 또 야전사령관. 아. 딱 나가야지 애들이 그거 하면서 스크럼 짜고 가는데 한 친구가 네. 아무도 없으니까 9시 조금 넘어갔고 인도에서 차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뜨나 안 뜨나. 도사님 대학생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감옥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복학해갖고. 80년대 80년대 때 초반. 감옥에 나와서. 예.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도가 높잖아요. 그 차도는 떨어지고. 네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친구가 장난으로 걔를 톡 민 거야. 그 톡 미니까 안 밀리려고 하면서 차도로 훅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걸 보고.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왔어 모요함. 그러면서 지금 총기 사고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 나중에 술집에 모였고 얼마나 골때리는지. 그랬어요. 진짜 웃긴다. 이렇게 차가 오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톡 친 거야. 아, 참. 근데 하여튼 진짜 이때도 좀, 예. 그래서 상황은 좀 아직 좀 디테일하게 보면. 너무 재밌죠. 너무 똑같죠. 예, 딱, 그러니까 그런, 참. 근데 이제 요게 오늘 마지막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사실상 성이 다 독립을 해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청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하나밖에 없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대를 끌고 모아서 진압하는 건데 위안스카이를 불렀어요. 위안스카이. 근데 결국은 위안스카이 이 당시 이제 1년 동안 잘려 있었었는데 네. 컴백을 해서 와서 어디든 남아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그 군대로 상황을 좀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이때 사실 이거 갖고 약간 논란이 있는데 여하간 순원은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예. 근데 제가 봤던 자료가 이게 일본에서 있었다, 뭐 영국에서 있었다,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는데 여하간 외국에서 있다가 이걸 듣고 바로 온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은 이제 영국과 이제 네. 소통을 하면서 군대 파견하지 마라, 뭐 이런 청조 지원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해외에서 이제 확답을 얻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또 외교력도 있었던 거예요. 예. 저기 그 와이프랑 영어 잘한다니까. 이 망명 지도자면서 그 나라하고 다 접촉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하와이에 가가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고 종교도 기독교인 게 또 이제 조금 도움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이게 막 정신이 없는데 지도자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기다리는 건 순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순원이 이제 외교적 성과를 얻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혁명파와 순원의 부대가 일진일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원이 아주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위안스카이 너가 총통이 되라. 대총통을 양보할 때니까 대신에 네가 혁명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하자. 총조를 몰아내자. 네, 제안을 딱 던진 거죠. 저게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가장 인상적이더라고. 예. 이 내용. 저럴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 김대중 대통령이요. DJP 연합을 한 거 아니야, 사실은. 물론 아니, 자기가 그래도 대통령이 됐지만. 그러니까. 예? 그 김종필한테 네가 대통령 해라 그렇지, 역으로 이런 꼴인데. 정확하게 좀 하면은 약해. 내가 총리할 테니까 네가 대통령 해라 이러고 그렇죠. 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87년에 김영삼과 김대중 둘 중에 한 명이 뭐 양보하는 그런 막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어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87년에 김영삼 당신이 아니, 먼저 그 해라. 원세계라는 사람의 수준이나 저거를 보면은 예. 김대중이 김종필한테 양보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먹어라. 그러니까. 대신에 저거는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래서 대단한 거 진짜. 위안스카이가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직접 청조의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키고 예. 이제 베이징을 수도로 해서 혁명파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신의 혁명으로 짜잔 하고 이제 오픈이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신의 혁명이 성공한 혁명이다. 네. 아. 스토리가 좀 성공한 복잡하죠. 것처럼 보이는 혁명이다. 그러나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이게 이렇게 안 간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정치가로 보이지만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 대단히 나이브한 거였었죠. 예. 그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봤으면 이렇게 못 간 거지. 네. 결국 거기서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신의 혁명의 성공까지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